엄마의 장례식에 나타난 검은 고급 세단.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재벌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그가 건넨 고급 봉투. 그 안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부탁합니다. 26년 동안 택시를 몰았던 가난한 우리 엄마가 도대체 어떤 아이를 돌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재벌 회장은 엄마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낸 걸까요? 엄마의 낡은 택시 안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비밀 지금 들려드릴게요. 누군가는 묵묵히 살아가고 누군가는 그 삶을 기억해 줍니다.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고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태운 승객이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입구에서 남은 화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1월에 찬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외투깃을 여미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오시는 분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택시를 몰며 사셨지만 정작 친구나 친척은 많지 않으셨습니다. 오신 분들도 대부분 동네 이웃이나 같은 택시 회사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화환 리본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셨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엄마? 무슨 말씀을?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지 못했지.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남자 한 명이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단정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맞으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이름을, 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제가 본 기억은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마지막 승객이었습니다. 마지막 승객?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건 택시 안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때 함께 있었다는 건가요? 그때 차 안에 계셨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를 목적지까지 태워주시고 그 직후에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바로 119를 불렀지만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던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도와주셔서 아닙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고 있던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바랜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그 봉투를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만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께서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 꼭 전해달라고. 언제요? 오래전부터입니다. 제가 어머니 택시를 처음 탄 게 한 20년 전쯤 됩니다. 20년?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 동안 이걸 갖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남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참 신중하신 분이셨습니다. 당신에게 직접 주기엔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전해달라고 하셨죠. 남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간이 이렇게 슬픈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뒤돌아서서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코트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남자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더니 낡은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떠났습니다. 저는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주소 하나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발해 있었고 가장자리가 조금 달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남자와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30대쯤으로 보였고 아이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둘은 공원 같은 곳에서 찍은 듯 했습니다. 뒤로 그네와 미끄럼틀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5월 14일. 우리 아들 생일. 1999년. 26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가 왜 이런 걸 남긴 거지? 이 사진 속 사람들은 누구지? 어머니와 무슨 관계였던 걸까? 저는 주소가 적힌 쪽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어릴 때 도시락 쪽지에 적어주시던 그 글씨였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번동 번지. 저는 그 주소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주소였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사진이 손에서 날아갈 뻔했고 저는 급히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곳에 가봐야겠다고. 어머니가 남긴 이 비밀을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26년 동안 택시를 몰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핸들을 잡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낮에만 일하시다가 점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매일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나가셨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숙제를 하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명절에도 일하셨습니다. 추석에도 설날에도 택시를 몰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워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어머니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일만 하세요?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셨습니다. 민준이 대학 보내야지.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허리는 점점 굽어갔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경제학과를 나왔지만 대기업 입사는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학점도 평범했고 스펙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저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거기서 월세 50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쓰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야간 시간대는 더 힘들었지만 시급이 조금 높았습니다. 저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는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배달 알바를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가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부터 어머니는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허리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운전으로 디스크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심장이었습니다. 부정맥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벌게요. 아니야. 내가 번 돈으로 어떻게 살아? 엄마가 더 벌어야지. 어머니는 병원비를 아끼려고 약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습니다. 진료 예약도 자주 미루셨습니다. 그러다가 상태가 더 나빠지셨습니다. 병원비는 점점 불어났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씩 나갔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 그것도 모자라 2천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잠을 더 줄이고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택시를 몰고 계셨습니다. 승객을 내려드리고 나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다고 합니다. 택시 안에서 심장마비였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에 있던 행인이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깨어나세요. 제발요.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길게 삐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망 시각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데만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 비용, 수의 비용, 음식 비용. 저는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신용등급은 바닥을 쳤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오시는 분도 많지 않았습니다. 택시 회사 동료 몇 분, 동네 이웃 몇 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저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7만 원, 빚은 3,500만 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재벌 회장의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고급 용지였습니다. 무광택의 은은한 아이보리색이었습니다. 만져보니 질감도 달랐습니다. 부드러웠고 두꺼웠습니다. 우리 집 식탁 위에 놓인 이 봉투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20년도 넘은 낡은 것이었습니다. 표면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다리 하나는 흔들렸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몇 달 전부터였는데 바꿀 여유가 없어서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부엌 수도꼭지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물을 틀 때마다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싱크대 타일은 몇 개가 깨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과 이 봉투는 다른 세계의 물건 같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바깥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연결된 거지? 재벌 회장, 대양그룹.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었습니다. 회장 이름은 강태준.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엄마를 알았던 걸까요? 평생 택시나 몰던 우리 엄마를. 저는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뜯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택시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몰던 택시를 인수받아야 했습니다. 택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을 정리해서 반납하든지 아니면 인수해서 계속 운행하든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택시 회사 차고지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택시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얀색 소나타였습니다. 26년 된 차량이었습니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범퍼에는 작은 흠집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냄새였습니다. 방향제 냄새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26년 동안 잡았던 그 핸들이었습니다. 핸들은 낡아 있었습니다. 가죽이 벗겨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이 자리에 앉아서 이 핸들을 잡고 서울 시내를 달렸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수석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수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수백 장, 아니 수천 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서랍이 영수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누렇게 발해 있었고 어떤 것은 글씨가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이었습니다. 1999년 6월 3일. 목적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번동 번지. 저는 또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05년 12월 24일. 같은 주소였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2010년 3월 15일. 같은 주소. 2015년 7월 8일. 같은 주소. 2020년 11월 2일. 같은 주소. 2024년 9월 30일. 같은 주소. 모두 같은 장소였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번동 번지. 날짜만 달랐습니다. 1999년부터 2025년까지 26년 동안 거의 매일 저는 영수증을 쏟아냈습니다. 조수석 위로 영수증들이 쏟아졌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수천 장은 되었습니다. 매일 한 장씩이라고 쳐도 26년이면 9천 장이 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26년 동안 매일 그곳에 갔던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26년 동안 같은 곳에 갔던 거지?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비서가 건넨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고급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만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 편지지였습니다. 두꺼운 종이였고 은은한 광택이 있었습니다. 상단에는 대한그룹 로고가 은색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적힌 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부탁합니다. 단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 누구?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명도 없었습니다. 날짜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는 단정했습니다. 붓펜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글씨는 힘이 있었지만 어딘가 절박해 보였습니다. 그 아이를 부탁합니다. 편지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번동 번지.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바로 택시 영수증에 적힌 그 주소였습니다. 어머니가 26년 동안 매일 갔던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영수증들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수증을 봤습니다. 똑같은 주소였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이 주소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6년 동안 매일같이. 그리고 재벌 회장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회장이 어머니에게 부탁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를 부탁합니다.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회장은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부탁한 걸까요? 저는 트렁크를 열어봤습니다. 혹시 또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여분의 타이어와 공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운행일지. 표지에 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1999년 5월 1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9년 6월 3일. 오늘도 잘 있기를. 도시락을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1999년 7월 15일. 오늘은 비가 왔습니다. 우산을 두고 왔습니다. 1999년 8월 22일. 여름이 더운데 괜찮을까요? 선풍기를 사서 갖다 놨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2005년 12월 24일 생일 케이크를 두고 왔습니다. 7살 생일. 건강하게 자라주길. 2010년 3월 10일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가방을 두고 왔습니다. 2018년 3월 15일 대학 합격. 정말 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2023년 11월 5일 오늘도 건강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2025년 8월 12일 오늘도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지킬 것입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26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이를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그 아이를 돌본 걸까요? 그리고 재벌 회장은 이 모든 것과 어떤 관계일까요?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 아이를 부탁합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금 누군가는 그 아이를 계속 돌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여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번동 번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곳에 가보기로. 저는 다음 날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어머니의 운행일지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26년간의 기록. 한 장 한 장이 어머니의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북구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26년 동안 이 길을 달렸을 것입니다. 매일 빠짐없이 번동역에서 내렸습니다. 역을 나오니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낡은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2층짜리 벽돌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집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어떤 집은 담벼락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골목길은 좁았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길 양옆으로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128번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집들은 더 낡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집 앞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단독주택이었습니다. 2층짜리 벽돌집이었는데 다른 집들보다는 조금 더 깨끗해 보였습니다. 대문은 녹슬었지만 마당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화분이 몇 개 놓여 있었고 작은 화단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국화였습니다. 노란색 국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신발 몇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운동화, 슬리퍼, 누군가 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26년 동안 찾아온 그곳, 그 아이가 있는 곳, 드디어 마주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는 170cm 정도였고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회색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순수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택시 아줌마 오늘은 안 오셨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택시 아줌마요? 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도시락 주고 가요. 아침마다요. 오늘은 아직 안 오셨는데 혹시 편찮으세요? 그의 얼굴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순수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도 들어줘요. 저 오늘 뭐 했는지, 기분은 어떤지 아줌마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은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말투가 어눌했고 표정이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26년 동안 돌본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줌마의 아들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요? 아줌마 아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더욱 밝게 웃었습니다. 와, 아줌마가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민준이라고. 맞죠? 민준 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아줌마가 맨날 얘기해 줬어요. 우리 민준이는 착해. 우리 민준이는 공부 잘해. 우리 민준이는 대학생이야, 맨날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이곳에서도 저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들어오세요. 아줌마 아들이면 제 친구예요. 그는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단순했지만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오래된 장판이었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TV는 오래된 브라운관이었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그 남자가 자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아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유치원 가방을 메고 웃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사진도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사진도 차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진까지, 어른이 된 모습까지,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벽에 걸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들 누가 찍어준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줌마요. 택시 아줌마가 찍어줬어요. 매년 생일마다 찍어줬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람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손목에 뭔가 걸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원증이었습니다. 목에 거는 형태의 사원증이었는데 거기에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재벌 회장의 그 회사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그는 사원증을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형님이 주셨어요. 형님이 저 여기 살게 해줬어요. 이 집도 형님 거예요. 형님? 네. 회장님 형님이요.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장님 형님? 대한그룹 회장 강태준의 형제라는 말인가? 그런데 왜 이렇게 외딴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걸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어머니는 왜 26년 동안 이 사람을 돌본 걸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님이 자주 오시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형님은 바쁘셔서 못 와요. 근데 전화는 가끔 해요. 그리고 택시 아줌마가 대신 와줘요. 매일이요. 매일. 어머니는 회장을 대신해서 26년 동안 매일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줌마는요? 오늘 왜 안 오셨어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순수한 눈빛으로.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대양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준호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26년 동안 준호를 돌봤는지, 회장과는 어떤 관계인지, 강남구 테헤란로, 거기에 대양그룹 본사가 있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관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50층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입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정면에는 거대한 대양그룹 로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여직원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뵈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회장님을 뵐 수 없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막혔습니다. 제발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꼭 뵙고 싶습니다. 저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회장님께 여쭤볼 게 있을 뿐입니다. 제 어머니가 26년 동안 예약 없이는 안 됩니다. 나가주시죠. 경비원들은 단호했습니다. 한 명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비원들은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들어오게 하세요.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경비원들도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양그룹 회장 강태준이었습니다. 회장님, 경비원들이 당황하며 저를 놓았습니다. 회장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민준 씨입니까? 그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따라오세요. 회장은 짧게 말하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금방 최상층까지 올라갔습니다. 50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회장은 저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보다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였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였고 한강이 보였습니다. 책상은 거대했고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가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벌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네, 편히 가셨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가장 믿은 사람은 당신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게는 수많은 부하가 있습니다. 임원도 있고 비서도 있고 경호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벌 회장이, 이 위풍당당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지키지 못한 사람을 대신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26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준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동생입니다. 친동생.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속에 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어린아이. 1999년 5월 14일. 이게 회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준호입니다. 회장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제 동생, 제가 지켜야 했던 사람입니다. 회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친동생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15, 동생은 7살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고로 동생은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지적장애를 갖게 됐죠.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동생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렸고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회사를 만들고 키우고 회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회사, 직원들, 주주들, 언론. 동생을 직접 챙길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제 동생을 약점으로 볼 테니까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택시에서 만난 게 당신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동생이 울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신 어머니가 동생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라고. 동생은 그제야 울음을 멈췄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께 부탁했습니다. 제 대신 동생을 돌봐달라고.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아이가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약속을 26년이나 지켜주실 줄은 몰랐어요.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쓴 메모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준호가 웃었어요. 오늘 준호가 그림을 그렸어요. 오늘 준호가 당신 걱정을 했어요. 어머니는 매일 제게 이 메모를 보내주셨습니다. 동생이 잘 있다는 걸 알려주셨죠. 회장은 메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자지만 외로웠습니다. 동생을 직접 볼 수도 없었고 안아줄 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덕분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금 그 아이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어머니의 아들이라면 충분합니다. 회장은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 복지팀에서 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마음을 제 동생 곁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가난했던 저에게, 빚에 허덕이던 저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던 저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26년 동안 지켜온 그 마음을 이제 제가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당신의 선함이 우리 모두를 살렸어요. 저는 어머니의 택시키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형, 오늘도 왔어요? 응, 오늘도 왔어. 저는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해주셨던 것처럼 따뜻한 도시락을 준비해 갔습니다. 준호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형, 택시 아줌마 언제 와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는 이제 못 와. 하지만 나는 계속 올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형이 이제 제 가족이에요? 응, 이제 우리 가족이야. 준호는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26년 동안 달렸던 그 거리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한 아이를 지켰고, 한 회장을 버티게 했고, 그리고 지금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택시키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달릴게요. 엄마가 가르쳐준 그 길을.